자, 이번 이야기는 존못 대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발음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못 대장님. 오늘 못 대장님께서 정말 또 많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또 시들물을 찾아와 주셨고 많은 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존못 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르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네, 대장님께서 많은 용기를 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 대중들 앞에서 쉬운 건 그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주제가 어떤 주제가 될지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거의 30대다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관통하는 단어인 나의 수호령 청도 할매로 하겠습니다. 오, 나의 소령 청도 할매. 네네. 오, 일단 소령이라는 게 언급이 됐다는 것은 귀신에게 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거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령이라는 거를 언급할 정도면 정말 귀신들이 집중 공격을 했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보호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청도 할매의 이야기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일단 30대고 대구에 이제 계속해서 토박이로 거주 중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시작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일남 일녀 중에 이제 장남으로서 당시 어머니는 저를 이제 출산하시기 전에 저의 이름을 일단 외자로 지으려고 하셨대요. 성이 김이라고 하면은 외자로 뭐 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크게 반대를 하셨죠. 제 족보에는 이제 돌림자로 써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무조건 할아버지는 결사반대, 호적상의 이름으로 가자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한 수 꺾을 수밖에 없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돌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뭐 태열도 아닌 것이 애가 매일같이 울기도 울고 울다 지쳐서 잠들고 뭐 업어도 울고 뭐 누여도 울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더랍니다. 첫 육아인 어머님은 약간 좀 지치는 마음에 병원을 5곳에서 한 6곳 정도 가봤는데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한의원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의사분들도 어느 정도 사주팔자 혹은 또 명리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한의사분께서 검진을 하면서도 진맥을 짚으면서 검진을 하는데도 애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 서럽게 우는가 싶어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저의 이름을 듣고 사주팔자를 한번 봐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의사 분께서는 한참 동안 제 이름을 이렇게 풀어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애기 이름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애 이름 때문에 이렇게 애가 아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무당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 무당집 주소를 적어 주셨대요. 예. 당시에는 이제 집 전화기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무당집에 집 전화가 없어서 주소만 이렇게 적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친가나 외가가 둘 다 천주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무당집을 가는 걸 양가에서 반대를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이제 혼자 저를 데리고 한의사가 말이죠. 무당집으로 가기로. 어머니께서는 애초에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 지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뭐 5개월 된 저를 업어가면서 이렇게 물어 찾아가는데 어느 40대 파마머리라는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붙잡으시대요. 세대 어딜 그렇게 바삐 가냐 이러면서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제가 지역명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그 송년동이라고 달서구 쪽에 위치한 송년동이 있어요. 그 주소를 말해주면서 여기 이 집을 찾아가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아이고 새댁 내가 새댁 만나려고 이렇게 마실을 그렇게 나가고 싶었나 보다고 그 집 우리 집이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 어머니는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무당도 만나보고 방집도 가보신 거예요. 갔는데 당집이 일반 가정집이긴 한데 정중간에 불상은 있는데 붉고 얇은 커다란 천으로 그 불상을 가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무당 아주머니한테 제 상태를 막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그 어머니 말을 가로채더랍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애한테 붙어서 해코지하는 귀신도 안 보이고 보아하니 애 이름이 애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애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바로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되물어보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되게 싱긋 웃으시면서 아까도 말했잖냐, 왠지 그냥 밖에 마실을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나갔는데 내가 모시는 신령님께서 새댁 찾아서 데려오라고 그게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아주머니한테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주팔자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그 이름은 안 되는데 그 이름은 애기 사주에 너무 안 맞는 이름이어서 분명 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비명 행사할 팔자라고, 이 이름으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나신 거죠. 무당 아주머니 제발 애만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빌고 비시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계속 고민을 하시대요. 애기 사주팔자에 맞는 이름이 너무 없대요. 나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침묵의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면서 무당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새댁 내가 방법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100% 애가 평범한 애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죽지 않을 뿐이지 되게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제가 10살 때까지는 맨 처음에 어머니가 짓고자 했던 그 외자의 이름을 쓰고 호적상에는 그냥 지금 이름 그대로 가되 10살 때는 무당분께서 지어준 이름으로 개명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10살 때까지 외자인 이름으로 살았고 10살 이후로부터는 지금의 이름으로 계속 살게 된 거죠. 총 3개의 이름으로. 기구하다. 오. 여기까지가 제 유아기 시절 때 일이고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집안은 좀 특이하게, 친가족이 좀 특이하게 천주교 집안인데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할아버지 댁에 있었을 텐데 보통 제사가 초저녁에 준비를 해서 밤 12시를 넘기고 끝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혼자 집에서 노는 것도 심심하기도 하고 또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놀러 가려고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좀 구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할아버지 집하고 저희 집하고 같은 아파트지만 동은 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도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지리도 알고 있을 거고 부모님도 얘가 어느 놀이터를 놀러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흔쾌히 보내주셨어요. 그때 당시 놀이터 돌비님은 아시겠지만 흙과 모래가 가장 많은 그런 놀이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 제가 그냥 놀러 가면 심심하니까 맥주잔 있죠, 유리컵, 그거를 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성도 만들고 모래 장난하려고 그걸 부모님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놀이터가 할아버지 집에서 오르막길을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을 제가 올라가는 도중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혼자 유리잔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찾았다 이러한 소리와 동시에 제 발목을 확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두 손은 유리잔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유리잔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제 오른손바닥을 찔렀고 그렇게 해서 되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 흉터가 아직도 오른손에 좀 남아있고요. 이때 들었었던 그 찾았다라는 그 여자 음성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좀 오싹하고 약간 좀 그런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뭐 이후에도 좀 다양하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뛰어놀다가 앞에 급식 아주머니께서 콩나물 국통을 들고 오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누가 등을 떠미는 느낌에 밀려서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요. 예. 뭐 학교하고 집에 오다가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짱돌을 맞아서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계속 꼬매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좀 걱정이 됐는데 주변에 어머니 친구분들께서 애가 좀 유별나게 다치고 그런다고 하니까 어머니 친구분들은 그냥 이제 남자애고 그렇다 보니까 사고도 치고 다치기도 다치면서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이제 평범한 남자애들 키우는 집안의 일상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머님은 다시 송현동에 계시는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가게 돼요.
이때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 벌어졌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고가 났던 그 장소예요. 보시다시피 피아노 학원이 1층 주택을 개조했던 학원이었는데, 예.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만은 마당에 푸세식 화장실로 있었던 곳이었었거든요. 거기가 불도 잘 안 켜져요. 심지어 켜려고 해도 전등 스위치 불이 이게 당겨서 켜는 불이었거든요. 아, 옛날에. 네, 근데 오. 이제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지고 무서우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볼일을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하고 불면서 문이 꽝 하고 닫힌 거예요.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불을 켜려고 천장을 딱 봤는데, 천장에서 거꾸로 머리 하나가 이렇게 쑥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진짜 입이 찢어질 듯이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3번. 앞으로 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3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문 열고 정신없이 피아노 학원으로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화장실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근데 보통 뻔하죠. 선생님은 얘가 뭔 소리를 하나 싶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저를 어르고 좀 달래주셨어요, 그때는. 그때 그 이후로 저는 그 화장실에 못 가고, 지금 차가 있는 반대편에 보면 담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거기다 노상방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화장실을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그 화장실 있는 쪽이 검은색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거든요. 철문이. 예. 가끔 그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문 딱 정면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예. 어느 날 평상시처럼 이제 노상방뇨를 하고 길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정면으로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화장실 앞에 머리통 하나가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입모양을 자세하게 보니까 앞으로 1번이에요. 예. 앞으로 1번. 그날 진짜 혼비백산해서 피아노 학원도 다시 안 들어가고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냥 도망쳐서.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똑같이 피아노 학원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건너편에 볼일을 보고 건너 올려오는데, 똑같이 철문이 열려 있고 머리가 화장실 앞에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엄청 크게 웃으면서 그래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양옆에 주변 시야를 누가 손으로 가린 것처럼 시야가 차단된 거예요. 예. 진짜 옆에 주변 시야가 누가 손으로 싹 가려놓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이랬는데, 보통 제가 길을 조그만한 길이지만 건너갈 때 양옆을 확인하고 가거든요. 그날은 주변 시야도 차단이 돼 있고 앞만 보이는 상태에서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약간 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건너는데 한 0.5초 정도 갑자기 경적 소리가 삑 하고 나면서 그대로 오토바이가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붕 날라서 땅에 내던져졌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벌떡 일어났죠.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해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서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그냥 엄마 내 눈이 안 보인다, 엄마 내 무섭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앞에서 와락 안아주더라고요. 예. 와락 안아주면서 귓가에다가 속삭이는데,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때 할머니 목소리로 아이고 우리 자손 웃잖아, 아이고 우리 자손 웃잖아, 걱정 마라, 별일 아니다, 아이고 막 웃잖아 우리 자손,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할머니 목소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이 같은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예. 그냥 할머니께서 지나가다가 저를 봤나 보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잃고 눈을 떠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른쪽 쇄골이 부러졌었고 오른쪽 정강이가 부러져가지고 철심 박았었고요 그때. 큰 그 다음에 수술이다. 골반뼈가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큰 사고였었죠 그때는. 그 이후로 어머니가 바로 송현동에 있는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가자마자 무당 아주머니가 어머니 보고 됐다, 이제 하늘에 뜻이 닿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는 진짜 다치고 사고도 나고 이래서 세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나도 그 이후로 마음이 좀 쓰여서 계속 신령님께 기도하고 빌었고 또 세댁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에게 빌었을 텐데, 이제 그 뜻이 하늘에 닿았다, 걱정 마라, 이제 애는 별 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진짜 거짓말같이 그 이후로 저는 초등학교도 멀쩡하게 졸업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짜 별탈 없이 그렇게 자랐었습니다. 와.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예. 저 이제 세 번째는 타이틀을 따자면은 피에 젖은 라면이에요. 이 이야기는 약간 좀 웃기면서도 좀 슬픈 그런 얘기인데 21살 때 제가 약간 좀 불꽃 같은 청춘을 보내던 그런 대학생 때 시절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시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 하나는 대구에 있는 사립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제 꿈과 장래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를 갔어야 됐었거든요. 그 과가 저랑 잘 맞는 과여서. 근데 부모님이 결살 반대를 하셨어요. 집에서 통학하는 거 아니면 못 보내준다. 왜냐면 애가 어릴 때도 막 사고도 나고 이랬다 보니까 어디 떼어놓기가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싸웠죠.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안 보내주냐. 국립대가 오히려 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반항 아닌 반항을 시작했죠. 보통 수시 끝난 애들은 6시 되면 집에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은 째깍 집에 안 들어가고 10시까지 PC방에 있다가 10시부터는 어디 공원 가가지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부리다가 결국엔 제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대구에 있는 사립대를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내가 부모님 선택을 따르는 대신 나는 대학교 갔을 때 자취를 하고 살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진짜 그때부터는 알바를 하면서 2월 전까지 계속해서 알바를 하면서 월세와 그다음에 보증금 그다음에 생활비 뭐 이런 정도를 제가 모았어요, 돈을. 이야. 그때 거의 예. 요식업계를 재패를 했었죠. 그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가면서. 고생하셨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모아서 2월 달에 제가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을 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다달이 내야 되는 방세에 대한 압박과 그다음에 등록금 이외에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제가 엄포를 놨었거든요. 부모님한테 괜히 예. 손 벌리기 싫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세와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융비, 술값 그다음에 전공책, 교양책 사야 되는 책값이 또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런 생활비 등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끝나면은 매일같이 일을 하러 갔어요, 또 알바하러. 그렇게 1년을 놀고 일하고 공부는 뒷전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1학년을 딱 끝내고 나는데 받은 평점이 1점 후반대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진짜 내가 일을 악물고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숙식 제공 공장에 제가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3월까지 진짜 그냥 막 죽자 사자 일을 해서 1년 동안 공부만 하자라고 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게 계획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컸어요. 삼시세끼 맞아요. 집에서 챙겨 먹는다는 게 진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 나오면 고생이지. 예. 그래서 이제 5월까지만 풍족한 라이프, 삶을 좀 즐기고 6월부터는 이제 보릿고개를 좀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때는 진짜 라면을 딱 하루에 한 끼,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니까 친구들이 좀 딱하게 여기면서도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런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의 이제 사건은 6월 하순 어느 비 오는 날에 터지게 돼요. 친구들이 이제 비도 오는데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대포집에서 전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죠. 그러다가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눈앞에 1,000원짜리 2장이 물웅덩이에 탁 떠 있더라고요. 제가 재빨리 가서 탁 잡으면서 이게 웬 횡자냐고 좋아하면서 뭘 사야 될까 되게 생각을 했는데 새끼다 라면을 먹지만은 새끼만큼은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큰 할인마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처에 있는. 근데 거기에 당시 상표명을 좀 돌려서 말하면 풀라면 6개들이 한 봉지를 사면은 제가 한 500원인가 400원밖에 안 남았고 라면계 순한 맛의 대표인 그 라면 있죠. 찐 라면. 제가 그거를 사면은 순한 맛을 사면은 그거 사고 물도 1.5리터까지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진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라면계 순한 맛인 그 친구 한 봉지와 그다음에 1.5리터 물을 사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건너편에 왕복 2차선이어서 그렇게 도로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가려고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미는데 갑자기 귀에서 또 누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잘난 할매도 오늘은 못 막아. 이라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건너가는 와중에 누가 등을 이렇게 탁 밀더라고요, 그냥. 이제 슬리퍼를 신고 있으니까 앞으로 쭉 하고 미끄러지는데 저 멀리서 뭔가 빨간색이 갑자기 진짜 순식간에 제 눈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알고 보니까 차였던 거예요. 빨간색 프라이드 차였는데 그게 그대로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진짜 공중에서 한 2, 3초? 여기 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의 그 뜨악한 표정도 보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땅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정신을 잃었죠. 이제 그러면서 꿈 같은 걸 꾸게 됐는데 시골 풍경에 큰 저택이 있고 그 저택의 대문 앞에 옥비녀로 쪽진 그 흰 백발의 할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한테 미안타 요망한 년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내 니를 차마 못 봤다 미안타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확 깨게 돼요. 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이제 막 전신 타박상에 갈비뼈 골절되고 왼팔 골절되고 막 그렇게 해서 한 6주에서 한 7주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딱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까 부모님도 계셨고 친구들도 이렇게 있었죠. 친구들은 저한테 되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야, 이 도라이 같은 녀석아. 거기서 왜 기어코 차가 오고 있는데 건너냐고. 차 좀 보고 오지. 거기서 왜 건너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고 부모님은 우시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울적한 마음이 있어서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탁자를 딱 봤는데 거기에 라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야, 니보다 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라면 내가 저 위에다 올려놨다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뭔 소린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빨간색 프라이드가 와서 니 치고 지나갔을 때 거의 날아간 수준이었다고. 진짜 그렇게 날아가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라면은 손에서 절대 안 놓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9가 오고 니를 싣고 병원을 가는데 응급구조요분들이 네 몸 상태를 체크하려고 하니까 라면을 빼려고 하니까 본 놈의 힘이 그렇게 센지 3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떼냈대요, 그 라면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면을 보니까 진짜 약간 좀 얼룩덜룩하게 피 같은 게 좀 묻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이후로는 진짜 반년 동안 집에서 요양하고 통학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22살이 됐던 해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군대 편입니다, 이제. 이때 약간 좀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수호령이 있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조금 어렴풋하게 좀 느낀 사건인데 이게 조금 끔찍한 경험이라 가지고 최대한 순화해서 제가 좀 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대형차 운전병이었었고 상병 초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수송관하고 정비관한테 붙잡혀서 어김없이 이제 차량 이제 보수 작업을 하던 때였는데 가을의 느낌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보면서 구름 과자도 태우면서 따분한 일과를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데 군용 5톤 바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군용 차량은 일반 싸제 차량이랑은 다르게 타이어 부분, 고무 부분, 그 다음에 타이어 림이라고 해서 제가 그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진짜 링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타이어 드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래서 이 차량 바퀴를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할 때는 타이어를 타이어 드럼에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타이어 림을 끼운 다음에 바람을 넣는데 이게 타이어에 바람을 주입할 때 타이어 드럼이랑 타이어 림이 고정이 안 되면은 이게 진짜 큰 사고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이어 드럼 부분에 이제 쇠 파이프나 아니면 빠루 같은 거를 십자가 부분으로 끼운 다음에 바람을 넣게 돼요. 문제는 이때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같은 동기였던 차량 정비병인 동기 한 명과 후임 한 명이 이제 차량 정비고에서 타이어 바람을 놓고 있었는데 저는 한 200m 정도 떨어진 수송부에서 구름과자를 태우면서 정비하고 있는 동기와 후임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동기가 후임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후임은 이상합니다. 바람이 잘 안 들어가지 말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동기한테 야 비키봐라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말을 하면서 피우던 구름과자에 불을 끄고 살짝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뗐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힘이 제 어깨를 누르고 그대로 의자에 다시 앉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또 익숙한 할머니의 음성. 됐다. 가만히 있어라. 저질이 하지 말고. 이 저질이라는 게 경상도 사투리로 끼리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픈 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쪽의 단어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양옆을 이렇게 약간 두리번 거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헐. 그러면서 곧바로 또 비명 소리가 이어지게 되죠. 예. 타이어 림이 공기 주입 때 버티지 못하고 그때 십자가로 바로로 꽂아 넣었어야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공기를 놓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 주입 때 타이어 림이 버티질 못하고 그대로 튀어오른 거죠. 그 강철 링이. 예. 순간 시겁해가지고 진짜 비명 소리를 따라서 차량 정비고를 들어갔는데 그 비릿한 피냄새랑 막 비명 지르면서 동기가 얼굴을 감싸지고 있었어요 그때. 괜찮냐고 제가 동기한테 뛰어갖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손 좀 치워봐라 이러는데 동기가 야 내 눈 빠질 것 같다. 아니다 내 눈 빠진 것 같다. 뭐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뒤에 수송관하고 정비관이 그 큰 소리를 들었으니까 동기를 데리고 이제 국군 수도병원으로 바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늦은 밤이 돼서야 이제 수송관하고 정비관이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동기의 상태가 궁금한 저는 이제 정비관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조금 위험한 상태고 지금 수술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회복되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느덧 병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동기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반가운 마음에 의무실로 달려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순간에 보였던 제 동기 얼굴이 아직도 좀 기억에 좀 남는데 코는 좀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고 네. 입술 일부분은 조금 없었고 그 다음에 입부터 이마까지 찢어진 걸 살짝 꼬매놓은 그 얼굴 그리고 한쪽 눈이 아예 그냥 닫혀버린 모습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때. 예. 가히 충격적이었었죠 그때. 근데 그때 군의관이 황급하게 붕대로 얼굴 가리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예요. 저는 이제 뒤돌아서 나왔죠. 동기 같은 경우는 한 주 정도 부대에 있다가 병가랑 그다음에 휴가를 써서 민간병원에서 재건 수술하고 재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어서 차마 그 뒤로는 동기를 찾아가 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기는 민간병원 가가지고 수술도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대를 복귀하고 한 3일 뒤에 취침 시간 10시가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후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장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집합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이게 뭔 소란인가 싶어서 중앙현관에 집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직사관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좀 의심하게 됐죠. 제 동기가 병실에서 2시간 전부터 없었고 이것을 불침번이 확인을 했고 경계근무자하고 당직사관이 영내 순찰을 해도 못 찾아서 전병력을 집합시켰대요. 뭐야, 안 돼. 그래서 부대 입구에 있는 경계 근무자들은 제 동기가 뭐 나가거나 이런 거를 못 봤으니까 영내를 이작듯이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병력이 흩어져서 제 동기를 찾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제 뭐 영내에 있는 산이며 초서며 진짜 막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한 새벽 3시쯤에 아마 시작을 했을 텐데 한 새벽 5시쯤 됐을까? 깜깜한 하늘이 보통 이제 새벽이 되면 푸르스름하게 좀 변하잖아요. 동이 트면서. 그때 이 동이 트는 상황에서 저랑 이제 제 마투임이 영내에 있는 이제 테니스장, 보통 대대장님들하고 장교급들이 치는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 테니스장을 마지막으로 찾고 뒤돌아 나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후임이 저보고 이제 병장님 저건 뭡니까? 뒤에 저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막 팔을 잡으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딱 가리친 곳을 봤어요. 근데 그때가 봤던 그 모습은 테니스장에 보통 초록색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테두리 부분을. 새벽에는 빛도 없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동이 트면서 초록색 천이 빛을 받으면서 뒷면이 조금 비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 후임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초록색 천 뒤에 무언가 있는 그 모습을.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당시 주변에 있던 부사관, 장교, 병사들 너나 할 거 없이 다 테니스장으로 뛰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같이 다 그 실루엣을 보게 된 거죠.
이후에 부사관하고 장교들만 테니스장 뒤편으로 갔고 제 동기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3일 정도 의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앉아만 있다가 그날 새벽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진짜 저를 지켜주셨던 그 청도 할매가 저를 의자에다 앉혀놓진 않았다라면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해볼게 하고 갔을 테고 네. 그러면은 동기의 모습이 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계속 사고를 유발하네, 계속. 그러면서 약간 악몽을 꾸면 한 번씩 그 장소하고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게 식은땀 흘리면서 한 번씩 깰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삼재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우연히 찾아간 무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재. 보통 이제 삼재는 그 삼재가 1년에 걸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삼재, 누르는 삼재, 나가는 삼재에서 총 3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2019년에 삼재를 시작하는 들어오는 삼재를 겪기 시작했고 이때는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상할 정도 일이 안 풀리고 시시때때로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면은 그때뿐이고 2, 3일 뒤에는 또 똑같이 몸이 아프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그 회사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등대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야근도 많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별명이 등대였었어요, 그때. 그리고 직장 상사인 과장하고도 많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직원 생각해보면 흔한 직장 상사인데 일은 못하는데 연수만 좀 채우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최악의 상사였었거든요. 시시건건 제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잘 되면은 사장한테 저보다 빨리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지시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잘 됐다 라고 하면서 제 공을 가로치기 바빴고 뭔가 사장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제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꼬리 자르고 저한테 독박 씌우는 그런 최악의 과장이었어요, 약간. 예. 그런 회사에서 2년 동안 버티다가 누르는 삼재인 2020년도 때 일이에요. 그때는 9월에 태풍이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죠. 마이삭이 덮쳤을 때인데 네. 그때 진짜 일도 안 풀리고 몸은 아프고 보다 못한 팀장님이 학교 선배셨거든요. 팀장님이 저보고 니 진짜 뭐 마가 낀 것 같다. 애가 하루하루 갈수록 이제 죽어나가는 표정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야기라도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곳이래요. 근데 여기가 예약이 안 되니까 당일에 오늘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대요. 근데 이제 팀장님 집 자체가 불가 쪽이어서 이런 쪽에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서 이야기 한들 바뀌는 건 없겠지만은 마음이라도 좀 편해져 보자. 내 마음이라도 좀 털어내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루 연차를 쓰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바람이랑 비랑 진짜 태풍을 해서 때려 붙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어느 할머니 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그 무업을 지금은 접으셨는데 가명으로 이분을 무릎팍 도사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좋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무릎팍 도사님 맞으십니까? 하니까 할머니께서 맞다고 웬일이냐고 이렇게 말씀 주시길래 제가 오늘 점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래 비 오는데 오늘 오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차도 진짜 쉽게 못 쓰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께서 근데 왠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더니 그게 총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조심해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가 큰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경남 쪽이었어요. 경남 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게 됐죠. 와, 근데 비가 진짜 옥수같이 때려 붙더라고요. 진짜 앞도 안 보이는데 겨우겨우 막 운전해서 가고 도로에는 막 나무 뽑혀서 막 날아가고 있고 막 흙은 막 내려와 있고 토사가 막 내려와서 막 도로 덮치고 있고 예.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 경남에 있는 무릎팍 도사님한테 도착을 했죠. 도착하니까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이더라고요. 차에서 우산을 꺼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운전자석 문 앞쪽에 어떤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할머니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약간 좀 빙그레하게 웃으시면서 자넨가 보다 오늘 날 찾아온 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릎팍 도사님이시더라고요, 진짜. 이야, 마중 나오셨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따라서 당집을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니까 일반 가정집인데 정중간에 불상이 위치해 있고 그 불상이 커튼처럼 얇은 붉은 천으로 가려져 있더라고요. 네. 다른 귀족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곳이다. 보통 불상하고 이런 재단들을 정중앙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은 좀 특이하게 가려놨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탁자에 앉게 됐죠. 탁자에 앉으니까 무당 할머니께서 구름과자 중에 하나인 장미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탁 꺼내서 불을 탁 붙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삶이 팍팍하지. 일을 하는데 성과도 없고 네가 하는 일이 맞나 싶고 그자?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라. 괜히 삼재라고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면 더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살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꺼냈는데. 근데 약간 좀 속으로 그런 게 있었죠. 약간 좀 사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떠보다가 예. 표정이 바뀌면은 그거를 캐치해서 말하려나 보다. 인간 불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최대한 표정 변화 없이 예. 그냥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왜? 내가 어디 선무당 같아서 그러나? 그래 내가 가면 네 뭐 봐줬으면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은 뭐 제 사주팔자가 궁금하다. 초년운, 중년운, 노년운의 운의 흐름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할머니께서 그래? 근데 네 한 보니까 초년에는 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 그 운이 지금 3재 끝까지 이어지네. 근데 그 뒤로는 괜찮을 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길래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혹시 그 사주팔자나 이런 거는 생년월일을 하고 태어난 시랑 한자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또 껄껄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근데 네 장단 한번 맞춰줄구만. 태어나고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이제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 다음에 한자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드리니까 할머니께서 팔짱을 끼더니 이렇게 골똘히 보시더라고요.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할머니께서 진짜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아이고야 야가 일이 컸네 일이 장성했네 하면서 제 손을 탁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막 당황해가지고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웃으시면서 그래 운명이라는 게 이래 이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첫 부분에 말씀드린 어머니와 그때 송현동 무당 아주머니의 우와. 일이었던 거고요. 처음에 이 무당 할머니한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맨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기억도 못하는 깐난쟁이 때 일이잖아요. 그렇지. 할머니한테 이 말을 끝까지 듣고 재밌네요 하고 났는데 저 잠깐 부름과자 좀 태우고 올게요 하면서 1층에 내려가서 부름과자를 태우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통화음이 2번도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잔소리가 기관총같이 날라오시죠. 이제 제정신이냐 지금 이 태풍 올라오는데 어딜 간 거냐 하면서 이렇게 막 기관총처럼 쏟아지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 말을 탁 끊고 얘기했죠. 엄마 혹시 무릎팍도사님이라고 아나?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무릎팍도사? 하면서 이러면서 되게 골똘하게 좀 침묵의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네 옛날에 어릴 때 너무 아프고 자꾸 울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한의원 갔다가 거기 한의사가 소개시켜준 무당이 그 무당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그 순간에 단박에 제가 당집으로 올라가서 무당 할머니한테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 탁 받자마자 세대 잘 있었나? 네 아들이 이래 장성했네. 잘 컸다. 잘 컸어. 정말 내가 그때 하늘의 뜻이 닿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그래 내 맞다. 송현동의 그 무당. 그래 네 아들 별일 없고 별 문제 없다. 내 세상 살면서 풍파 안 겪은 사람이 어딨나. 그렇지. 내가 잘 이야기해서 보내줄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네 엄마나 내나 손이 닳도록 빌었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뜻이 이루어지니 그게 네 옆에 계시는 할머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켜주는 분이 계실 거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신지. 근데 제 본가,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죠, 보통. 김해 김 아니면은 뭐 이런 것처럼 경주 김씨 이런 것처럼 저는 청도거든요.
제 본이 청도인데 그 청도 본가의 큰 어르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자식들, 자손들 대대손손 별 탈 없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대학생 때 사고 나고 다친 건 뭐냐, 이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귀신이 활개를 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활개를 치는 날인데 이래저래 너 지켜주는데 그 못된 귀신이 할매 눈을 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하니까 네 뒤에 계시는 할머니가 나한테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날의 일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래저래 삼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 잘 살으라고, 그러면서 네가 삼재 끝나는 해에 청도 할매는 또 다른 후손들 자손들 돌봐주러 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삼재 1년은 조심조심해서 잘 살고 그 뒤로는 당당하게 멋지게 잘 살으라는 덕담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듣게 된 사실인데 그 무릎팍도사님은 2020년도 이후로 무업을 완전히 접으셨고 신을 보내드렸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야. 또 추가적으로는 그때 이제 무릎팍도사님이 2019년 때 원래 무업을 접으려고 하셨대요. 그때는 네네. 연세도 좀 있으셨고 60대 뭐 중후반까지 가셨겠죠, 이제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무업 접고 시골 가서 살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대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하시면서 무업을 계속 이어가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를 보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신경 쓰이는 게 싹 사라지는 게 그런 걸 딱 느끼고 마지막으로 무업을 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삼재의 마지막인 2022년 올해죠. 2월 1일이 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 설날에 제가 딱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진짜 넓은 황금빛 들판에 잘 익은 벼가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본 듯한 그 커다란 한옥집, 그게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한옥집 문 앞까지 걸어갔는데 한옥집 문이 딱 열리면서 그 백발에 옥비녀로 단정하게 쪽진 그 할머니께서 딱 나오신 거예요. 저도 왠지 모르게 꿈에서는 제 의지랑은 다르게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한테 큰절을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께서 엎드려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게, 됐다, 다 잘 됐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제 오른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시면서 어찌 참았나, 얼마나 아팠을꼬 이렇게 얘기하시고, 짱돌의 이마가 찢어진 부분을 쓸어내리시면서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아팠을꼬 이러셨고, 그 다음에 제 오른쪽 철심 박혀있는 다리와 몸을 쓰다드시면서 내가 미안타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예. 그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이제 꿈에서 안아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할매 하면서 꿈을 탁 깨게 된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후손들을 보살피러 떠나신 거겠죠. 네, 이것으로 제가 파란만장했었던 큼직큼직한 사건들은 이걸로 끝입니다. 야. 들어주신 귀족님들하고 도민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감사해요.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존모 대장님의 어릴 적부터 네네. 지금 성장기까지의 일들을 좀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 사이에 네네. 뭐 짜잘짜잘한 그런 일들도 있나요? 야간 산행하러 갔다가 친구랑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친구가 약간 좀 귀신처럼 사라진, 저만 멧돼지한테 쫓겼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한 날은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이탈리아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붙여줬던 별명이 있던 친구들, 유럽 친구들이 있는데 테르미니 역이라고 보통 중앙역이 있거든요. 알죠. 테르미니 역에 보면은 뒤에 골목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테르미니 역에 러브 액츄얼리라는 그 친구들 2명도 있었고, 그때 흉기에 피습당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었던 적,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 안 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다 돌 맞은 거, 그리고 군대에 오. 그 상반신밖에 없었던 군인 귀신 1명. 지금 뭐 이래저래 풀어보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렇게 아마 또 짜잘짜잘 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와, 진짜 네. 들으면서 그 할머님을 다시 만난 것도 그렇고, 그 청도 네네. 할머님께서 도와주실 때 해주신 그 말도 그렇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만신 할머니 그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 그 음, 만신 할머니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만신 할머니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아, 네네. 네. 그렇죠. 같은 분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쵸. 지금도 살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 지금, 네,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20년도 때 무업 접으시고, 네. 뭐 경남 어디 시골에 들어가셔서 뭐 텃밭 가꾸시고 그렇게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러군요. 어머니께서 한번 갔다가 오셨대요, 한번. 오, 네. 지금은 편안하게 이제 생활을 하시는구나. 네네. 진짜 너무 또 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였고,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계속 괴롭힘을 해서 거의 이거는 죽이려고 한 거죠, 사람을. 이 정도로 사고를 내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 죽이겠다는 나쁜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귀신 자체들이. 근데도 역시나 하늘의 뜻이 닿았는지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도 나타나고 도와주시는 또 소울영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삼재라시고 괜히 일이 안 돼서 삼재 탓을 해서 더 일을 키우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재면 그냥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만다라님께서 프로게이머 준비를 하는 숙소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들물을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만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프로게이머 준비를 할 당시에 숙소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09년도쯤에 그때는 지금처럼 인프라가 좋은 시절이 아니라서 그 프로게이머 준비하는 지망생들이 보통 합숙을 해요. 합숙을 하면서 이제 방학 때 한 달 동안 오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상시 거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오게 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일을 만드는 바람에 어허. 저희가 겪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도대체 어떤 일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렛츠 고! 찌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09년도에 저희가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는 애들이 길드 숙소에 대부분이 가요.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애들은. 네. 왜냐면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프로팀 코치들이 대부분 대형 길드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연이 닿기 때문에 숙소에서 이제 좀 잘하는 아이들은 연습생으로 추천을 받아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비싸요. 10대 때 중반에서 후반 애들이 가기에는 월 40에서 50. 거기 가면은 일단 4, 50을 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온라인에서 알던 애 중에 부모님이 돈이 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약간 은수저 정도인데 그 친구가 방황을 하다가 이걸로 마음을 잡는다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오피스텔도 잡아주시고 컴퓨터도 조금 저렴한 걸로 구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상에 아는 동생들이랑 지인들을 모아서 자기 용돈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해서 지내는 걸로 한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은수저 친구랑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둔 상태고 다른 애들은 한 달 동안 하는 이제 방학 멤버로 오게 됐는데 보통 애들이 오면 10대니까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같이 오셔서 어떻게 사나 보고 가시는데 문제의 중심이 되는 A라는 친구 동생의 어머니가 조금 특이하게 오셨어요.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뭐 자기 말로는 어머니가 뭐 한복 쪽에 뭐 종사를 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희가 별로 안 볼만한데 보통 화장실 보고 뭐 자는 것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구석 같은 곳을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먼지 쌓여서 그러시나 이랬는데 어머니가 그냥 대충 보고 손짓 몇 번 하시더니 됐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10만 원을 주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애들이 다 모였으니까 일단 외식을 하러 간 거죠. 근처에 고깃집에 외식을 하러 갔는데 애가 조금 말이 없어요. A란 동생이 말수가 되게 적고 숫기도 없고 그래서 조금 챙겨주면서 하는데 식사를 끝내고 귀가하는 도중에 상가와 상가 사이에 골목이 있잖아요. A라는 동생이 없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골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이러고 뭐하냐? 이러면서 다가갔는데 걔가 안으로 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막다른 골목이었거든요. 막다른 골목인데 그 친구가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있더라고요. 고양이를 보고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동생한테 다가가는데 동생이 중얼중얼 거리고 있고 제가 어깨를 딱 잡으니까 저를 바라보잖아요. 예.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은 워낙 빠르니까 아 얘가 벌써 갔나? 약간 이렇게 해서 야 뭐하냐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뭐 좀 보고 있었다고 하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죠. 근데 저희가 그 연습량이 보통 한 게임에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를 한 30게임에서 35게임 정도 갔거든요. 진짜 눈 뜨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게임을 해요. 오. 보통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하는 애들도 있고 좀 빨리 끝내는 애들은 밤 12시에 끝내는데 얘가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컴퓨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복층 오피스텔이라서 다들 2층에서 자는데 1층에서 컴퓨터를 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키보드 소리가. 그래서 뭐하냐 저거 첫날부터 안 피곤한가? 이러다가 그게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됐어요. 네. 이게 10대면은 약간 그 성에 눈뜰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치를 피해서 아무래도 좀 소심한 애니까 눈치를 보면서 새벽에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그래서 아 그냥 뭐 보는구나 아, 애들이랑 얘기를 해서 건들지 말자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한 달 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체력도 좋다. 사실상 새벽 3, 4시에 그렇게 안 자고 깨있으면은 자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예. 안 돼요. 저희가 8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 먹고 연습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진짜 체력 좋다 이러고 있다가 애들이 방학이 끝났으니까 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밖에 나가려는데 그 A라는 동생이 나는 좀 자고 싶다고 형들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네가 체력이 딸릴 때가 됐지. 우리끼리 가자 하고 동생을 냅두고 나갔어요. 나가다가 제가 이제 지갑을 놔두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휴대폰이 폴더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래서 전화를 걸면서 가는데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한 3-4통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자나보다 하고 문을 열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은 닫혀 있는데 불빛이 좀 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있나?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안에서 뭐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전화를 하고 있나 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전화를 걸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잖아요. 전화 대기라든지. 예. 그러면은 수험이 안 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소리를 들어봤더니 A 동생의 휴대폰은 다른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쟤는 안에서 혼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오.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한가 보다. 뭐 할 말이 많은가 보다. 이래가지고 신경을 끄고 나가서 저는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애들이 싹 나갔어요. 그러면은 저희 2명만 남잖아요. 은수저랑 저랑 2명이 남았는데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은수저 친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형 이거 소리 들려요? 이러니까 뭔 소리야? 하고 들어봤는데 키보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몇 시냐 지금? 이러니까 지금 3시예요. 그래. 야 3시면은 걔가 이제 1시간이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이러니까 형 걔 집에 갔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네? 왜지? 뭐지? 약간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10몇 시간의 키보드 소리를 맨날 들으면 가끔 환청이 들려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키보드를 안 두드리고 있는데도 막 키보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요. 귀에 익다 보니까. 그래서 야 그냥 그거 환청이라고, 우리가 너무 들어서 그런 거다, 자라 이랬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다음날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딱 이러다가 템포가 조금씩 빨라져요. 딱딱딱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다다다다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이 저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숙소에 이런 게 나온다 하면 당연히 애들은 안 오잖아요. 야 숙소에 귀신 있어? 이러면 다음 방학에도 애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섭다와 애들한테 말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약간 공존하면서 좀 참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위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귀 막고 자면은 뭐 괜찮지 않냐 하고 버티면서 지내고 있는데 꿈에 저 멀리서 어떤 꼬마애 같은 애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다가오면 깨고 그 다음날에 거기서 또 다가오고 깨고 그 다음날 또 다가오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애가 제 앞에 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봤는데 그때 딱 깼어요.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잠에서 딱 깼는데 왼쪽 귀에서 야 걔 어딨어? 이런 거예요. 은수전 동생 오른쪽에 자고 있고 왼쪽에서 야 걔 어딨어? 이런 거예요. 그때 바로 집을 나왔어요. 애 바로 깨워가지고 야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나가자 이래가지고 바로 나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 찜질방이나 PC방 이런 데는 미성년자가 새벽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상 나와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으니까 숙소에 있고 밤만 되면은 저희는 그냥 밖에 나와서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근처 공원 가가지고 자다가 이거 진짜 좀 이상하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결국에는 은수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은수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니네 뭐 돈 필요해가지고 그러는 거냐고, 게임에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살아 이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새벽 6시쯤이면은 해 뜰 때가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 있다가 안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신발장에 거울이 붙어 있거든요. 집을 딱 들어갔는데 앞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발을 벗고 거울을 보니까 꼬마애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저는 얼어붙고 그 은수저 동생은 그거 보고 바로 도망치고, 나는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 꼬마애가 야 걔 어딨냐니까 이거를 진짜 계속 이제 숨도 안 쉬고 울리듯이 있잖아요.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그러고 눈을 뜨니까 A 동생이 와 있고 그 어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저희 숙소에. 그래서 니네가 왜 여기 있지? 이러고 있는데 A 동생은 형 괜찮아요? 이러고 있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약간 무복 같은 거죠. 네. 약간 좀 알록달록한 한복이라 해야 되나? 그걸 입고 오셔가지고 A 동생을 쳐다보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니는 할 것도 없어가지고 애를 귀신을 데리고 오냐고, 데리고 왔으면 처리라도 좀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화를 내시길래 저는 약간 벙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니네 다 나가 있으라고 나중에 전화하면 오라고 이랬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오셨는데 이 집은 이제 포기를 하래요. 얘가 이미 화가 나가지고 여기 아예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나갈 생각이 없다 얘가. 그래서 니네가 나가는 게 최선이다, 아니면 견디고 살던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귀신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된다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버티고 살기로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 은수저 아버지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버티고 살고 있는데 제가 그 골목에서 A라는 동생을 봤었잖아요. 네. 그때 A라는 동생이 약간 그 신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꼬마가 울고 있으니까 구석에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숙소로 데려왔는데
새벽 3시쯤에 이제 다 잘 거니까 애한테 보여준다고 컴퓨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던 거죠. 컴퓨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다가 한 달 되면 걔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난 갈 거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랬는데 꼬마가 가기 싫다고 해서 화장실에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A는 이제 형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버텨보라고 하고 가고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버티고 있는데 꿈속에서 꼬마 애가 옆에 계속 뭐가 늘어나요. 오. 한 명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가 꼬마 한 명이잖아요. 근데 옆에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가 하나 들고 그 옆엔 또 아저씨가 한 명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그때는 이제 대충 상황이 알잖아요. 얘가 귀신이고 주위에 늘어나면 쟤네도 귀신인가? 그러면은 쟤네가 지금 다 여기 있나? 이 생각이 돼버리니까 와. 도저히 이게 버틸 수 있는 상한선을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A한테. 야, 요즘 상황이 이렇다. 빨리 와서 네가 뭘 하던가 좀 해라. 연습도 못하고 이거 뭐냐? 이러니까 아, 알겠다고 일단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다시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하루인가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생을 막 찌푸리면서 이놈들은 뭘 이렇게 데리고 오냐고. 꼬마애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애가 계속 데려온대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 이건 내가 처리를 못할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오. 근데 이건 진짜 니네가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니네가 어떻게 될지 난 장담 못한다. 그래서 좀 나가라 그냥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은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리고 나갈게요 하고 저희가 그래도 짐을 싸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6대가 있고 옷가지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싼다고 하루를 또 잤어요. 거기서 예. 잠들었는데 옆에서 누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은수저 동생인 줄 알고 이제 딱 눈을 떴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누워있고 씩 웃으면서 야 걔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방에서 들리는 거죠. 여러 목소리로 야 걔 어딨어? 야 걔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텄다. 진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냥 컴퓨터가 나버리고 놔두고 그냥 바로 도망쳤어요. 근데 나가면서 느낀 건데 은수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틈도 없이 일단 도망치고 밖에 나와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걔 안 데려나왔는데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해서 전화를 하니까 예. 걔는 아까 도망쳤대요. 그러니까 걔도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친 거예요. 이제 저 깨울 생각도 안 하고 나오고 나서 저도 통화를 해가지고 만난 다음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애들이고 나발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러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눈으로 지새다가 A한테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뭐 처리가 안 되겠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거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거기 처리 못한다. 다른 사람 알아보던가 아니면은 진짜 방을 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방을 빼기로 했어요. 결국에 예. 아버지한테 사정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아버지가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아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루 잤을 때 멀쩡하면 니네 진짜 다 죽을 줄 알아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혼자 주무셨어요. 하루를. 그러고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지? 진짜 안 보이나? 꿀잠 자고 계시나? 이라고 이제 방을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놀래서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구르신 거예요. 엄마. 나중에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잠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주위에서 막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셨는데 사람들이 단체로 쭈그리고 앉아서 야 얘 아닌데? 얘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도망치다가 오피스텔 복층 보면 계단이 조금 경사진다 해야 되나? 약간 촘촘히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급하게 내려오다 거기서 굴러 떨어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에는 방 빼라 무조건 방 빼라 하고 후에 은수저 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집이 안 나간다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누가 계속 누굴 찾는다고. 꿈에서 누굴 찾는다고 해가지고 방에 안 나간대요. 저희는 어쨌든 어머니가 집을 옮기면서 안 따라오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저희는 살아 돌아왔고 이라는 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왔어요. 네.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신기가 있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현재 진짜 무당을 하고 있고 오. 그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내가 철이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걔는 약간 숙세에 미련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산골 조용한 마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휴대폰도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공중전화로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와서 형 누구한테 좀 가봐라. 걔 좀 이상할 것 같다. 이러고 갔더니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 있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가끔씩 연락 오면 저희는 무섭죠. 그 친구는 결국에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못 됐고 무당이 됐고 저희도 이제 망해서 프로게이머에 실패를 해서 지금은 다 평범하게 살고 있죠. 아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은 무당이 되신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진작 됐어야 되는데 자기가 버팅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는 절대 뭐 보이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친구가 그냥 괜찮지 않나?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집은 진짜 이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 혼자만 느끼고 들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잔 사람들은. 그쵸. 아버님까지 그냥 도망가실 정도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 되게 안 믿으세요. 네, 아버지가 진짜 그런 거 1도 안 믿으시는 분인데 그 이후로는 자기가 겪은 게 있다 보니까 뭘 하든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만다라님께서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뭔가 게임에 좀 진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실 생각으로 거기 힘든 그 과정에서도 들어간 건데 귀신 때문에 그쵸. 도망 나갈 줄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씩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왜 게이머가 되지 못했을까 하면 이제 다 개 탓으로 돌리는 거죠. 오늘 만다라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집은 그냥 단순히 뭐 귀신을 느끼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봤네요. 다 보고 결국엔 다 도망 나갈 정도로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제 프로게이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더 많이 되시겠지만 이런 숙소 생활이 근데 뭐 꼭 프로게이머 숙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여기 카톡 제보 DOLB77777 네, 이쪽으로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